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최유한 시사평론가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9월인데 아직도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많이 덥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십시오. 이러다가 갑자기 또 추워져요. 그러게요. 이럴 때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먼저 함께 보시죠.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검찰의 꽃, 검사장 승진. 윤 대통령 아세안 G20 참석, 경제 외교 주력. 국가 R&D 예산 삭감, 과학기술 이제 찬밥.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검찰의 꽃, 검사장 승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먼저 주요 면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검사장 인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 그러네요. 누가 영전했다, 누가 자천됐다. 이 뉴스가 나오는 나라가 됐어요. 네. 희한하죠? 그러게요. 저는 이것이 최근부터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의미는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핵심 실세들이 검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법무부는 지난 4일 대검 검사급, 그러니까 고검장이라든지 검사장이라든지 여기 검사 40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7일자로 냈습니다. 네. 그간 공석이었던 대검 차장검사를 보임하는 등 조직의 안전과 쇄신을 위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체제를 갖추고자 했다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는데, 정말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검사들이 다른 그 무엇을 지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 부임 뒤로 1년째 공석이었던 대검 차장에는 심우정 연수원 26기입니다. 인천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는 심우정 신임 차장검사는 27기인 이 총장보다 한 기수 위 선배입니다. 이상하죠? 예전에는 보통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후배가 승진하게 되면 그만두는데, 그러게요. 지금은 26기가 27기 밑에 총장을 보좌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역시 공석했던 서울고검장으로는 이주영 수원고검장이 자리를 옮겼고요. 대전고검장은 특별수사통으로 꼽히는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이, 법무연수장에는 김서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각각 승진 발령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부산고검장과 최경규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맞바꿨다라고 하고요. 광주고검장에는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승진해서 28기 중엔 첫 검사장이 됐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검찰 내 빅2로 꼽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자영 그 법무부 검찰국장은 유임됐습니다. 이 송지검장은 백현동 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 등 굵직한 수사를 이어가고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은 것이다. 그리고 신 국장과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자리를 지키게 된 것도 역시 업무의 연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런 포석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검사들의 검사 영전 또는 좌천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장급의 주요 직위에도 소위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윤석열 사단이 고루 배치됐다. 예를 들어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장의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검찰청의 그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30기의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승진 기원되었다는 겁니다. 내년 선거의 중요성이 검찰로서도 굉장한 관심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의식되었다라고 생각되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 제목과 같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29기 서울고검 송무부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내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승진이 됐다. 이거 굉장히 진짜 이것도 이례적인 사건이거든요. 오늘 찾아보지요.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승진하거나 요직을 맡았던 검사장들은 비수사부서나 아니면 한직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던데요. 사실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 전 정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웬만히 활동하지 않으면은 그냥 대체적으로 옷을 벗더라고요. 보기로는 그랬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지난 정부의 마지막 검찰국장이었던 누구, 뭐 어느 지역에 차장검사로 갔다라든지 자리를 맞바꿨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그 이전에 이명박 정권까지 포함해서 그 전 정권에서 일했던 이 검사들이 정권이 바뀌면은 옷을 벗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츰차츰 짚어보도록 하지요. 검찰 고위급 인사 후에 중간 간부급 검사 등의 이제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합니다. 어떤 심경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 29기 박억수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사직 인사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네. 저는 떠나지만 장강의 물결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이어가듯 검찰의 역사도 계속 흘러갈 것이다. 예. 그리고 김경수 30기 대전지검 차장검사도 사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네. 검찰은 법과 질서를 지킨 보루이며 뛰어난 역량과 열정을 지난 검찰 구성원들이 한 뜻으로 함께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더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검사장 홍종희 대구고검 차장검사도 이번 인사에 한재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게 되자 사의를 표했고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문성인 수원고검 차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한직으로 밀려나느니 차라리 변호사 개업하겠다라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번 인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지금 승진을 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언론에서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집권 2년차 무서운 게 없는 윤석열 사단 검찰 인사 카르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건데 언론에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다 카르텔을 부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인사 카르텔이라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소지가 다분합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에요. 피고인. 네.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임명됐다. 기억하십시오. 대구고검 차장검사입니다. 피고인을 승진시킨 것도 이례적인 데다가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해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승진시켰다? 이게 부적절한 보훈성 인사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네.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을, 지금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달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네. 검찰 초유의 선거 개입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럴 개연성도 있는데 승진 인사를 했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고발장에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고 손 검사는 승진 인사가 발표된 이날도 고발 사주 의혹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앞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6월 문재인 정부 당시 중용됐던 검사들을 법무연수원으로 이제 보낸 이유로 뭐라고 했냐면 감찰이나 수사를 받는 상태가 지속되는 고위급 검사 수가 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 업무를 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이제 언급해주신 이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 대구 고검의 차장 검사 자리로 지금 가게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 항고 사건에 대한 수사 업무까지 이제 담당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관이 이런 발언을 앞서서 해두고 막상 이제 인사가 단행됐는데 그걸 보니까 그 발언과 좀 배치가 되는 인사 아니냐라는 또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감찰이나 수사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상태를 뛰어넘어서 재판받는 피고인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승진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론에 잘 안 나오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손 검사는 지난해 7월에 검사장 승진 후보군 자리인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영전했어요. 작년 7월에. 그리고 이어서 1년 만에 보란듯이 검사장 타이틀을 달게 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거 송무부장 갔다가 검사장까지 가는 정말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의 누가 보더라도 티가 나는 혜택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앞서 한동훈 그 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 그 지금 감찰받고 수사받는 상태가 있는데 어떻게 수사재판 업무를 하는 곳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피고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고검장 역할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국민들이 이래서 이걸 납득하지 못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일단 산적한 중요한 수사들이 있고 그러한 수사들의 연속성이 이제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필요한 사람들은 또 내버려 둔 채, 남긴 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인사를 이제 단행을 하게 된 거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유심히 살피겠다 내지는 잘 관리를 하겠다라는 걸로 좀 읽힐 수가 있을까요? 좋게 얘기해서 유심히 살피겠다, 잘 관리하겠다고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이거 놓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괜히 인사 바꿨다가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게 되고 시간 계속 질질 끌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민주당 경선 돈봉투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수사가 산적합니다. 지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조계에 산적한 중요 수사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장 송경호 29기입니다. 검사장이 유임됐습니다.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부장,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 부장은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이 보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총선까지 굉장히 예민한 시기예요.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에 돌입한 상태고, 네. 뭐 다시 뭐 불러서 조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 인사가 진행이 됐는데 요 사건은 물고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위임되고, 뭐 신봉수 대검 반부패 부장이 임명되고, 위례 대장동 의혹 사건 마무리됐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살포 의혹 사건과 이 대표가 연루되었다라고 보이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댄 겁니다. 글쎄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검찰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에 보임된 심 인천지검장이 총장보다 오히려 한 기수 더 높은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배를 이게 보좌하게 되는 자리로 갔던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까지 이번 인사에는 벌어지면서 이번 그 상황이 이제 인사가 정리가 됐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 그래서 검찰 정권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의 참모들인 대검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원 물갈이가 됐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안의 인사들은 좀 어떻게 됐나라고 보면 소폭 인사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 눈에 띄네요. 그렇죠.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그리고 형사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박영비 인천지검 1차장 검사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이제 외부 공모직인 대검 감찰부장을 제외한 6곳의 대검부장이 모두 바뀐 겁니다. 반면 법무부는 김서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으로 구상혁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 이동하는 소폭 인사에 그쳤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유임됐고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는 철저히 자기들이 지켰던 그 진영 그대로 유지한 반면 대검은 부장들이 싹 다 교체됐는데 대검 차장검사까지 총장보다 높은 기수 선배가 왔기 때문에 총장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한동훈 장관의 입지가 높아졌다는 말은 외부 공격을 더 많이 받아서 위태로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한 장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체제 그대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는 그런 점이 반영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글쎄요,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검사 인사 발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이고, 글쎄요, 변호사들 정도 뭐 누가 어디로 갔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하는 정도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다루고 그거에 대한 좀 분석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게 참 뭔가 많이 다르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올해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검사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인물들이 좀 눈에 띌까요? 이게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발탁됐던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이 2020년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니까 거기서 들이받았거든요. 그 자리가 상갓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갓집 항명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발탁된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입니다. 이 사람이 눈에 띕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건에 양석조라는 이름을 많이 듣게 되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봉수 신임 수원지검장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만 놓고 보면 최고의 카드일 수밖에 없죠. 이 사건을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수사했고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발탁된 대표적인 윤석열 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유미 천안지검장, 그리고 박기동 신인 대검 공공수사부장 모두 다 윤석열 사단에서 힘을 썼던, 그리고 현재도 힘을 쓰고 있는 핵심 인사들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번 인사는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 인사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 주에 해외 출장에 나서면서 이르면 다음 주 시행 예정이었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의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중간 간부 인사에서 검찰 내 이탈폭이 향후 커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사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대구고검의 차장검사로 발탁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례적이라고 해도 너무 이례적인 사건인데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능력으로 인정받는 검사보다는 줄을 잘 서거나 빼기 좋은 사람이 승진하는구나,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능력으로 인정받는 검사들이 주로 발탁된 건 대체로 맞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큼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저 능력 없는 사람이 하겠어요?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런데 대통령과의 근무연이 강조되거나 특히 특수통 쪽에 있었던 검사들이 요직 발령 받는구나, 그럼 난 특수통 갈래 라고 누구나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렸으면 손준성 검사가 지난 7월 검사장 승진 후보군 자리인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영전했는데 단 1년 만에 검사장 타이틀을 달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재판 피고인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정말 혜택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난 지금부터 검사 막 능력하는 것보다 누가 앞으로 힘을 쓸 건지 그 뒤에 줄 서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겁니다.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서 외견상으로 이제 윤석열 사단이 약진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들이 한직으로 물러났다. 이거는 좀 공평하지 않다라는 좀 비판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실력 위주의 인사가 재가동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평론가님은 어떤 평가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정권에서 활약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 특히 여당에서 야당,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게 되면 한직으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직 가서 뭐 할까요? 칼을 품고 있을까요? 다음 정권 바뀌면 내가 칼을 휘두르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실력에 따라서 법 논리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검찰청은요 행정부의 외청입니다. 사법부가 아니에요. 외청일 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 출신이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이 검찰의 힘이 커지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리를 되찾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손준성 검사장 승진 관련된 이야기, 검찰의 인사 단행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아세안 G20 참석 경제 외교 주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을 한 상황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에서의 일정이 시작됐는데 어땠을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자카르타에서 동포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네. 이게 6일, 7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이제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플러스 3, 그러니까 한중일입니다.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인도네시아 주최 관람만찬 등 굉장히 이렇게 여러 회의에 참석을 해서 아세안 지역의 협력 강화 방안을 설명한다라고 합니다. 참 바쁜 일정이네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 동포 간담회에는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18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땠을지 좀 궁금한데요. 그 입장 바꿔서요. 우리 MC님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무슨 변호사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왔는데 간담회 참석하세요라고 오면은 연락이 오면 어떻겠어요?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분이 좋겠죠. 굉장히 인도네시아는 큰 나라예요. 인구도 많고. 그런 곳에서 우리 한인들도 많은데 거기서 활동하는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그렇겠죠. 오세요.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동포들이겠습니까?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180여 명의 동포들이 참여한 자리입니다. 네. 여기에 우리 대통령이 여기 참석해서 같이 격려를 했고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아시안을 대표하는 경제 대국으로서 한국 아세안 연대 구상의 핵심 파트너다. 대통령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이 작년에 260억 불을 기록했어요.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인도네시아에 우리 한류 붐이 어마어마합니다. 동남아시아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애국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한국의 동포들이 활동하면서 인도네시아 말로 고똥로용 함께 어깨에 짊어진다. 이게 상부상조라는 의미입니다. 인도네시아 내에 모범적인 공동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다문화 가정, 인도네시아 현지의 다문화 가정들로 구성된 무지개 합창단이 동요, 오빠 생각, 아름다운 세상 합창했다라고 했는데 노래의 말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8일에는요, 인도 뉴델리로 이동을 해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일정들이 좀 예정이 돼 있을까요? 예, 지금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서 12일까지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는데 여기에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 극복 규범 기반 국제질서 소통을 강조하고요. 국제 다자회의입니다. 최소 14개 나라의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네. 추가로 6개 나라와도 정상회담을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어야 서로 간에 얻을 거 없고 내줄 거 내주면서 긴밀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가능한 겁니다. 한 나라도 놓쳐서는 아쉬운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사실상 결렬이 됐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의 G20 정상회의 불참 결정을 두고도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세계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이 G20 회의에서 불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불참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브릭스 정상회담 관련돼서 파장도 있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그 뒷 배경, 뭐 미국과의 갈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혐의가 적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경제안보 압박을 우회하면서 이에 맞대응할 아군을 챙긴 뒤에 미국에 대응하려는 의도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 그 한미일 해가 동맹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 전략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이 대응을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군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챙겨야 되는 것이고 그 브릭스를 통해서 날개를 펼치려고 했죠. 그런데 인도가 브레이크 걸는 바람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을 만나서 이익이냐 손꼽았겠죠. 만나서 별로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아. 그럼 누가 대신 가야겠지? 리찬 총리가 대신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3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설득해서 두 나라 정식 외교 관계를 재개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거 바이든이 못했던 거예요. 시 주석이 했던 거예요. 여기서 자신감 갖고 전 세계의 세계 질서를 중국이 개입해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이게 브릭스 정상회의를 키워서 G7이나 G20만큼이나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내 편인 줄 알았던 브라질과 인도가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23개 나라가 그 회원국을 신청했는데 브릭스에 근데 그게 다 잘리고 6개 나라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11개 나라만 늘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도는 최근 몇 년 새 부쩍 미국과 가까워졌고 탈중국한 기업들은 몽땅 다 인도로 몰려가는 형국이고 미국과 연대로 안보 이익을 왜냐면 중국과 인도가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국경 분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로서는 유리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G20 회의가 시진핑 국가주석으로서는 그다지 달가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논의될 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많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 아니냐라는 생각에 불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은 사실 경제 안보 이슈 중심의 디리스킹 공세로 중국의 발목을 이제 잡으면서도 중국이 남중국해, 대만 해협 등에서 위기 상황을 촉발하는 것을 어쨌든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이 러시아와 조금 더 가까워져서 그래서 돌파구를 좀 마련해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국제 정치, 국제 질서에 대해서 좀 이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아셔야 이게 해석이 가능한데, 한국 언론은요, 지금 보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미국 중심의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국제 정치 질서는 언론사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게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니 옐레이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 지나 러먼드 상무장관 등 장관급 고위 인사가 지금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중국과 협상을 한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예전에는 제가 한번 여기서 그 비유를 들었는데 중국과 미국이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꽉 끌어안은 관계예요. 근데 상대방을 이겨야 되니까 등을 핥힌다고 제가 그때 표현했었거든요. 중국과 미국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 자본주의, 중국도 자본주의예요. 기본적으로. 정치만의 공산주의지. 자본주의 국가끼리 서로 생산관계가 딱 맞물려 있어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패권 싸움으로 가다 보니까 상대방을 끌어안고 등을 핥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쪽이 쓰러지면 다른 쪽도 같이 쓰러진다는 거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압니다. 그래서 토니 블링컨이라든지 제니
옐런 등이 중국 가서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중국을 체제 변형을 시킬 생각 없다. 부터 공격할 생각 없다. 계속 얘기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싸움은 하는데 복싱 룰 정도로 만들어서 하자. 지금까지 등 핥히고 눈 찌르게 하고 낭신 걷어차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복싱 룰 정도로 만들어서 서로 싸우자. 이 정도 합의를 하러 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도 나락에 떨어지고 중국도 나락에 떨어진 걸 양쪽 지도자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의 이 갈등을 단순히 전쟁 수준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 욕구라든지 이런 상황까지 다 분석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이 먼저 선수 쳐서 동맹 관계라고 해서 동맹처럼 만든다고 해서 군 연습까지 하고요. 군사 연습까지 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러시아를 끌고 들어간 거예요. 1대1로 포럼에 지금 푸틴도 참석한다라고 하고요. 네. 이탈리아가 탈퇴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주저앉혔고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한반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신냉전 구도가 한층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설명해 드렸네요. 근데 이제 푸틴도 사실 G20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조율된 건 아니라고는 하긴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믿으세요? 아니 중국이 불참한다. 러시아도 불참한다. 근데 불참하게 된 거야? 우리랑 조율 안 된 거야? 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죠. 근데 물밑으로 왜냐하면 G20이라는 것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판도로 가는데 거기서 소위 반란군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껄끄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참하게 된 건데 여기서 우리 둘이 짜고 불참한 거야 라고 얘기 안 합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러시아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하고 인도도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여기 참석하느냐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푸틴도 그게 단순히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뭐 체포영장에 나와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화상으로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G20이라는 그룹 자체가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거기가 진짜 뭐 하냐? 그래서 술 한잔하고 말 거냐? 그럴 바에 갈 게 뭐 있어. 차라리 중국이랑 같이 더 짝짝꿍 하자. 그래 1대1로 포럼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는 그렇게 서로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어쨌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윤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어떠한 뭐 성과를 글쎄요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녹록하지 않은 사실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과를 좀 마련해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성과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는요. 그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는 바이든 날리면 이런 실언이라든지 외교적인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전 대통령보다 대통령 참모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언론 관련돼서 보도자료 똑바로 내시고 잘 하십시오 좀.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마다 왜 제가 이렇게 불안해야 합니까? 또 무슨 사고가 날까? 그리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문제라든지 굉장히 갈등이 꽉 이렇게 억눌려져 있거든요. 어디서 소위 얘기해서 트리거,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은 어디까지나 국익을 우선, 실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국내 정치는 그렇게 이념 가지고 할지 몰라도 외국 나가서 이념 따졌다가는 왕따 당합니다. 그러니까 실익을 따지는, 국익을 따지는 외교가 중요하다.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 할 얘기는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이 시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세안 G20 정상회의 관련된 이야기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국가 R&D 예산 삭감, 과학기술 이제 찬밥입니다.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 삭감 사업은 317개입니다. 삭감 예산 규모는 총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예산 삭감 사업 중에 절반이 넘는 193개가 연구개발 R&D 사업이었어요. 이게 좀 무슨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이 부분 보면 좀 답답해요. 예산안 분석을 해보니까 과기정통부 사업 631개 중 삭감된 사업이 50점이 반이 잘렸다라는 거죠. 317개고 예산 규모도 올해 9조 8,844억 원에서 네. 이거 대비 2조 284억 원, 20% 이상 삭감된 7조 8,56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삭감된 317개 삭감 중 R&D 사업이 193개라는 거예요. 60% 이상 R&D 사업이 날아갔다라는 겁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를 대비해 설치했던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특별 회계와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설치한 기후 대응 기금은 총 사업수의 90%가 줄었다.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이 823억 원 삭감돼서 예산이 가장 많이 깎였고,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 확충 사업도 630억 원 넘게 삭감되는 등 삭감 규모 1위부터 4위까지 사업이 모두 디지털이나 소프트웨어, 데이터 관련 사업이라고 합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환장을 노릇인데, 비율별로는 지역 문제를 주민과 연구자가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함께 해결하는 국민공감, 국민참여 RNSD 선도 사업이 96.4%로 가장 많이 삭감되었다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삭감된 걸 생각해 보면은 전쟁에서 병력의 10% 이상 손실이 나면 전멸로 간주하고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R&D 예산을 20% 이상 삭감했다? 이거는 연구를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도질해 놓은 과기부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문제는 정부 여당에서 R&D 예산을 삭감했다. 이건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인 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지난 4일에 이제 국회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야당 입장부터 좀 짚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 R&D 예산 총지출의 5%대로 확보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이미 얘기했는데 올해 4%로 내려갔고 내년에 3%대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에서 R&D 예산 5% 약속은 폐기된 거냐? 안 된다. 5%대는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카르텔 얘기하니까 예산이 확 깎인 거다. 카르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는 과학기술 혁신과 정보 그리고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127조 1항 내용이 있는데 이 예산 삭감은 이 헌법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 예산을 감액시키는 이유가 갈라먹기, 카르텔 예산이기 때문에 깎은 거라고 하는데 결산심사에 그 근거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내년 예산을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나눠먹기식으로 R&D 체계를 개편하겠다? 이건 과학계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낭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입장일까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예로 들면서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혁신 프로젝트라고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는 단기 알바밖에 되지 않았다. 혈세 낭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진행했었던 R&D 예산은 보여주기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깎아야 된다라고 여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을 이권 카르텔이 많은 분야로 지목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던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기저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R&D가 있었습니다. 연구 개발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몸을 바쳤던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부장이라든지 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 대응 기금 이거 그 전 정부부터 했기 때문에 전 정부 지우기 차원에서 없앴다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은 눈치 보기 때문에 그거 더 이상 못하죠. 필요한 것인데 삭제가 됐다. 이거는 아이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카르텔로 인해서 누군가 검은 욕심을 채울 수 있을 개연성도 있지만 R&D라는 것은 실패해도 좋다. 왜냐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계속 실패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전제하지 않은 R&D 예산은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한 번 더 실패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 R&D 예산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이번 예산을 챙겼는가? 실제로 카르텔을 통해서 죄진사는 잡아가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닐 경우 카르텔 예산이라고 해서 깎아버린다면 아이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이 대폭 삭감된 이 국가 R&D 예산안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과학기술계가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은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건 R&D 예산은 과학자들을 중심이지 않습니까? 이과에 이과. 이과 사람들은 문과에 비해서 이렇게 화를 잘 안 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카르텔 범죄자 취급 못 참는다. 과학계가 이렇게 연대해서 한 목소리로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성향과 관계없이 모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은 과학계가 지금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위 20% R&D 사업의 강제 퇴출은 보십시오. 하위 20%의 R&D 사업의 강제 퇴출이라는 거예요. 실패해서 하위고 하위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것은 연구자를 단기 성과 올리는데 급급하게 만든다. 장기적인 비전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건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R&D 예산 그 근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성장 동력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성장 동력이 위축될 수도 있고, 전 그거보다 오히려 과학계의 젊은 과학자들, 이 성장 동력보다 의지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돈 없어도, 우리가 뭐 언제 돈 있어서 하냐?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야기하면서, 막 이랬는데, 정말 그런 뜻을 가지고 하는 과학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과학자들의 의지가 꺾일 우려가 있다. 전 그게 더 성장 동력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R&D 예산 삭감 관련돼서 짚어봤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원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